예,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치권은 들어가기 전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는 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범위에 비해서, 책 분량에 비해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가성비가 좋은 쪽이라고 하겠죠. 들어가 볼게요.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무슨 얘기죠? 자기 물건, 즉 X의 소유권자가 갑이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이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영향을 미치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니고. 2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지 여부.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유치권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유치권의 요건 중에서 이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물건을 유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미치죠. 3번 볼까요?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를 하든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즉 자기가 직접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그 물건을 맡겨놔요. 내가 이렇게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 성립을 했는데 네가 좀 내 물건을 맡아달라 해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 여부는 성립에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불법 행위로 점유를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성립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죠? 5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유치권은 배제할 수 있어요. 약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배제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했죠. 네. 2번 볼까요? 2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과 뭐다? 그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 이걸 결련관계라고 하는데, 관련성이 있어야지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각각을 보자 이거죠. 이것은 다 지금 채권입니다.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것은 계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즉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보증금,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는 목적물로부터 바로 나오나요? 아니죠. 이것은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성이 없어요. 그죠? 니은 볼까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이런 반환 청구권이 나오는 것이지 목적물로부터 바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기업과 니은은 둘 다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언제 성립하나 볼까요?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죠.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뭘 위탁을 하는 거죠? 공사를 부탁을 합니다. 또는
물건의 수리를 부탁해요. 그러면 이 을은 공사비 채권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리비 채권자가 되죠. 이 공사채권, 수리비 채권, 이것은 목적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공사를 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이 공사비 채권은 이 목적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지 계약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리도 마찬가지죠. 수리하면 수리비 채권을 통해서 바로 그 채권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만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통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유치권이. D급 볼까요? 필요비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좀 봅시다. 필요비도 어떤 물건에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물건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채권이죠. 그래서 필요비 채권도 유치권으로 인정되는 그런 채권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죠? 이 필요비 채권, 필요비 채무에 이 불이행을 했어요. 필요비 채무자가 불이행을 하면 뭐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때문에 나온 거죠? 필요비 상환 채권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채권인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필요비 채권은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동일성이.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성이라는 겁니다. 즉 필요비 채권이 유치권에 관련 있는 채권이니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일성이 있는 채권이니까 뭐다?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죠. 그죠? 내일 볼까요?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관련성이 있는 채권이죠. 그죠? 관련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런데 뭐다? 원상회복 약정이 있죠.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배제한다는 약정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배제 약정이 있으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경우죠. 답은 디귿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3번 볼까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결련관계라고 딱 나오네요. 관련성입니다. 즉 채권과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과 그 유치 목적물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관련성이 서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결련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지금 권리금 나왔죠? 지금 방금 봤죠? 그 전 문제 권리금 반환 약정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죠? 계약을 통해서 나왔지 목적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채권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결련관계 없어요. 니은 봅시다.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죠. 그것은 그 전 문제 봤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이 반환 청구권이 나오는 것이지 이 임대차 목적물 건물로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닙니다. 주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금 계약 아니면 임대차 계약 이런 것은 결련관계 없습니다. 이거 볼까요?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었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죠.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뭘로부터 나오죠? 가축이 바로 먹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유치권이 주장 가능하죠. 답은 뭐죠? 디귿만 답이네요. 네, 4번 문제 볼까요?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다음 성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1번 질문 봅시다.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즉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지금 유치권은 인정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그 공사계약을 맺으면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게 원칙적인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수급인 소유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즉, 이 1번 지문의 포인트는 소유권자가 과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2번 볼까요? 2번은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정 공세로죠. 법정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봅시다. 네, 324조 나옵니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유치물을 점유를 해야 한다. 이항 볼까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자가 승낙이 있다거나 보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망에서 이 2항의 규정을 1항과 2항, 전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뭐다?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위에 올라가서 문제를 볼게요.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3번 볼게요.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이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건 틀렸죠? 왜 틀렸죠? 판례 그대로 나온 건데 유치권자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유 파트에서 배웠지만 뭐가 있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적법한 점유까지 추정이 되죠. 유치권자는 적법한 점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4번 볼게요. 채무자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해야 하는데 점유가 간접 점유이든 직접 점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만 안 되냐? 간접 점유의 경우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자라는 얘기는 뭐죠? 채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자. 근데 유치를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채무자가 뭐다? 직접 점유를 하고 이 사람이 점유를 지금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간접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예요. 이게 되냐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뭐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서 채권의 이행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건데 채무자 자신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의 기능은 없는 거죠.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유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강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만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나눠서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맞죠? 왜 맞죠? 유치권은 점유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죠. 그죠? 그래서 점유가 상실이 된다, 침탈이 된다, 그러면 유치권도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점유 파트에서 점유보호 청구권 기억하시나요? 즉, 침탈의 경우에 뭐죠? 일정 기간, 1년 내죠? 1년 내에 회복을 하면 소급해서 그 회복의 효과가 살아난다고 했죠. 그래서 점유 침탈을 당했어요. 지금 지문에서. 하지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점유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도 소급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소급해서 되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네, 3번입니다. 예, 좀 간단한 문제 같네요. 담보물건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 니을까지 담보물건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외웠어요. 부, 수, 물, 불. 그러니까 물과 불이 부수 함께 다닌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불이 나면 불 끄러 오잖아요. 그래서 물이랑 불이랑 같이 다닌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괜찮겠죠? 그런데 담보물건 중에서 유치권만 이 니을이 인정이 안 돼요.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이 뭐냐? 즉 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이 담보권을 대신하는 어떤 보험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담보권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죠.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저당권 얘기 들어볼게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고요. 채권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갑은 저당권자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A 부동산에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화재로 소멸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물건은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뭐에 대신하냐면 이 부동산과 이 화재보험금은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죠?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 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이 보험금을 통해서 대신 대리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 화재보험금을 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상대위성은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물상대위성이 왜 인정되냐면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즉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우선 자기가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는 거지, 이렇게 유치권처럼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죠. 왜 없죠? 설령 유치물이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나요?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건 뭐죠? 다른 채권자들이랑 동일한 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동산이 만약에 이제 유치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재 보험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이 화재 보험금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채권자들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성도 없습니다. 유치권은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만 유치권에 인정이 되는 거네요. 6번 볼까요?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은 있어요. 하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죠. 2번 볼까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죠? 3번 볼까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틀렸죠? 방금 우리 성관주의 의무 조금 봤었죠? 성관주의 의무에 뭐라고 했죠?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보존행위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승낙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틀린 내용이죠. 4번 볼까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한다. 이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죠?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하면 뭐죠? 소유자한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냥 유치권자는 점유만을 그냥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예, 7번 볼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틀린 것 봅시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그렇죠.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가 없다. 맞죠? 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볼까요?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이 판례 그대로인데 이건 판례를 좀 봅시다. 좀 이따가. 틀렸어요.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신청권은.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도 규정이 있는 거죠. 즉 유치물이 1억인데 지금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그것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균형이 많이 깨져 있죠. 그러면 뭐다?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을 없애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다시 읽어볼게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1,000만 원에 맞는 그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얘기죠.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권리금 채권은 관련성, 결련성이 없는 채권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번 밑에 있는 판례를 보면서 봅시다. 이건 예. 2번 여기 봅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으로서 당사자는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죠. 특약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유효한데 이런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죠. 이 특약이 있으니까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특약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치권은 물권인데 물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유치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도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왔네요. 포기, 물권의 포기, 유치권의 포기 같은 얘기죠. 포기는 물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죠. 맞습니다. 소멸 사유 맞죠. 점유의 상실, 유치권은 점유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죠. 그래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소멸해요. 그죠? 그리고 목적물의 전부 멸실입니다. 즉 목적물이 없어지면 점유할 게 있나요? 점유할 게 없죠. 점유할 게 없으면 유치권도 소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 볼까요? 유치권은 부종성이 있죠. 피담보 채권과 유치권은 부종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유치권 소멸하죠. 그죠? 부종성 때문에 소멸합니다. 5번 소유자의 목적 물량도 이걸로 소멸하는 거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채권자인데 그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물건을 팔았어요. 이렇게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 이 을한테 새로운 소유자니까 물건 내놔 할 수 있나요? 현재 을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죠. 유치권은 뭐라고요?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라는 건 뭐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이 양도됐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9번 볼까요?
좀 길어 보이네요, 문제가요. 예,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를 하고 있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볼까요? 즉 이렇게 1층 있고 2층 있는데 2층에 201호, 202호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이 전체 공사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죠. 채권자가 갑이에요. 공사 채권자, 공사비 채권자 갑인데 지금 갑이 어디를 점유를 하고 있죠? 201호만 점유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유치권은 어디에 성립을 하는 거죠?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적인 요소죠.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고 있는데 이 201호 점유는 어떤 채권을 담보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나요? 이 201호, 202호 전체 수리비 채권에 대해서 지금 201호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문제 봅시다.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성립하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전체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합니다. 2번 볼까요?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이 지금 어디에 인정이 된다고 했죠? 지금 이 부분에 인정이 되죠? 그죠? 이 부분에 인정이 되니까 경매 신청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경매는 전세권에서도 배웠지만 경매는 그 일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일부만 신청할 수 있지 전체에 대해서 신청 못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유치권은 여기에만 돼 있는데 202호까지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3번 볼까요?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틀렸네요. 지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답니다. 승낙 없이 임대. 무슨 얘기죠?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를 했죠. 그러면 그 임대가 적법한 임대인가요? 지금 적법한 임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있겠죠? 틀렸습니다.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를 한 경우 문제가 똑같아 보이네요. 근데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제가 부적법한 임대차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10번 볼까요?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병이 누구죠? 지금 병이 경락인이에요.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지금 갑이 건물을 X 건물이라고 합시다. X 건물 맞죠? X 건물인데 이 건물을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X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갑인데 갑이 뭐다? 이 X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병이 이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더 우선순위야, 또는 갑이 병한테 아니야, 내 유치권이 우선순위야, 이것을 정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열관계를. 이 우열관계 어떻게 정하죠?
어떻게 전향하냐면, 정리를 해볼까요? 이 경락이는 등기부를 보죠.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건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를 보면서 뭘 보냐면 말소 기준 권리도 보지만 또 뭘 봐야 하냐면 언제 경매의 효력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죠? 경매의 효력이 생겼다는 건 뭐죠? 더 이상 이 채무자가 이 X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못 넘겨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분 금지효가 생겨요. 경매에 들어가면, 즉 압류의 효력인데 압류가 되면 처분 금지효가 생겨요. 그래서 뭐랑 비교한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성립 시점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먼저 이게 발생을 했는지를 따져봐서 이 양 당사자 간의 우열 관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봅시다. 기억부터 볼게요. X 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답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럼 뭐죠? 경매에 들어가는구나. 경매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채무자가 그 물건을 넘겨주면 안 되겠구나. 당연하죠. 경매가 들어갔으면. 근데 갑이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대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한 경락인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이 갑 유치권자가 우선인가요? 이 압류의 효력이 벌써 발생을 했죠. 그죠? 경락인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락인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니은 볼까요? 그러면 X 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답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무슨 얘기죠?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하죠. 유치권 성립보다 압류의 효력이 더 먼저죠.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더 먼저니까 경락인이 우선이네요. 이 기억 니은은 둘 다 경락인이, 즉 병이 갑보다 우선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 기억 니은 둘 다 아니네요. 경락인이 더 우선입니다. 지금 갑보다 병이 더 우선이에요.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둘 다 아니고 디귿 봅시다. X 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대요. 압류보다 유치권이 더 먼저죠. 그죠? 유치권이 먼저 발생을 한 다음에 압류가 들어간 거죠. 그죠? 하지만 뒤에 봅시다.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을 했대요. 이게 저당권과 유치권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뒷문장은.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앞 문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락인보다 이때는 유치권자가 더 우선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죠. 니을 X 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즉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죠. 압류가 즉 경락인이 이 위치죠. 근데 뒤에 무슨 문장이죠?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대요. 이 가압류가 효력이 있을 것이냐 이 소리죠. 무슨 얘기냐면 가압류 같은 경우에도 처분 금지효는 발생해요. 하지만 점유의 이전은 처분이라고 안 보는 겁니다. 가압류에서는. 그래서 즉 유치권 같은 경우는 점유 이전을 해야지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가 처분금지효, 즉 가압류인 경우에 가압류가 들어간 경우에도 처분금지효는 있지만 이 점유의 이전은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밑에 좀 이따 판례 볼 거예요. 처분이 아니니까 이 가압류는 큰 의미가 없다 얘기죠. 그래서 뭐다? 이 유치권 성립 시기와 이 압류가 언제 됐는지만을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더 우선이죠. 그래서 지금 고르는 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한번 판례를 확인하고 갈까요? 예, 네 1번 판례 한번 봅시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그죠?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이렇게 처분을 못 합니다. 근데 이때 처분행위를 뭐라고 보냐면 당해 부동산을 양도를 한다거나 이에 대하여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유치권자에게 점유의 이전을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뭐다? 처분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즉 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뭐다? 이 점유의 이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만 뭐다?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압류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가압류는 뭐다? 점유의 이전이 큰 의미가 없다, 이 소리죠. 해도 된다는 얘기죠. 즉 다 봤고요. 그러면 11번 문제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즉 2개월 후 그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네요. 그죠? 볼까요? 2016년 1월 15일 날 주택에 대하여 갑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보존 등기 마친 시점이 이때인데 2개월 내에 뭐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 3월 15일? 3월 15일 날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이죠. 그죠? 근데 현재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죠. 누가 점유를 하고 있죠? 지금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다. 여러분, 압류의 효력,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것이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경매 들어간다, 이게 압류가 된다, 이 소리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할 시점은 2016년 2월 8일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점유는 현재 하고 있으니까 변제기가 언제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2016년 3월 15일 날 유치권이 도래한 거죠.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청구를 했는데 옳은 것은 고르는 겁니다. 지금 뭐가 더 우선이죠? 압류가 이 시점 유치권보다 우선이죠. 그러니까 경락인이 유치권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기억 봅시다. 병이 누구죠? 병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왜 그러죠? 병이라는 사람은,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소유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취득하죠. 즉, 이 10월 17일 날 경락대금 완납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경매가. 그래서 병은 소유자예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권자니까. 니은.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압류 시점이 더 빠르니까 경락인이 유치권자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디귿. 을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건 맞네요. 왜 그러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계약의 양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을이 누구죠? 을이 병이 있고 지금 을이 즉 유치권자죠? 채권자죠. 유치권자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죠 지금? 갑한테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죠. 근데 지금 누구랑 지금 동시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을은 병이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물건 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데 동시행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의 사이가 아니라 지금 을과 병과의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맞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행 항변권은 이 사람한테만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경우에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옳은 것이니까 디귿만 맞네요.